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40대 여성이자 외동딸입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얼마 전에 저에게 여동생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과감히 인연을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가족이란 연으로 맺어진 사람이라도 진짜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이 한순간에 과감하게 싹둑 인연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2년 전 기침이 심해진 엄마를 큰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폐암 말기 6개월 시한부 판정이었어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70평생을 강인하게 산 분이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더라고요. 가족 중에 유일하게 엄마만 담담했어요. 그동안 잘 살았잖아. 울지 마. 자연스러운 거야.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켰어요. 남편도 회사 일이 바쁜 와중에 자주 들러서 엄마를 봤고요. 엄마는 끝까지 항암 치료를 거부했거든요. 남은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했어요. 여보, 그 아이 이제 찾아서 같이 살아. 그 애도 당신 딸이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딸 여기 있잖아. 다음 날 새벽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유언 같은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건 한 달도 안 됐을 시점이었어요. 집 앞에 문을 열어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저는 김유나라고 합니다. 김상호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네?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분 딸이라고...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다리까지 휘청거리는 거예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도 잊고 있던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죠. 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잠시 다른 여자분과 만난 적이 있었대요. 당시 아버지는 엄마와 헤어진 상태였고 그때 그 여자분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가져온 서류를 보니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어서 DNA 검사도 다시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99.9% 친자 확률이 나왔죠. 그제야 엄마의 마지막 말을 이해했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죠. 평생 담아두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복 동생은 우리를 찾아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듣기만 했는데도 참 기구했죠. 생모가 돌아가신 후에 친척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공장 알바,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혼자 지내다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용기를 내어 찾아온 거였죠. 저 가족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저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니도 보고 싶었고요. 미안하다 유나야. 네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알았다면... 동생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잘 왔어요. 당연히 가족인데 만나야죠. 정말 잘 왔어요. 동생의 힘든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는 곧바로 작은 원룸을 구해줬어요.
생활비도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도 언니 노릇을 제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말마다 동생을 데리고 쇼핑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미용실도 같이 갔죠. 언니, 저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부담스러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그동안 못 해준 거 이제라도 다 해줄게.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제 진심이 느껴졌는지 동생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동생을 참 예뻐했어요. 처지가 고생 많이 했네.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또 우리 아이들도 갑자기 생긴 이모를 신기해하면서도 잘 따랐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동생 덕분에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우울해하셨는데 동생이 온 뒤로는 웃는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서부터 동생을 전처럼 챙겨줄 수 없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남편 사업이 겨울부터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차린 중소제조업체가 자리를 잡은 상태였거든요. 물론 대기업처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먹고 살만 했죠. 그런데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부도가 나면서 우리한테 10억 가까이 외상값을 떼먹은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연쇄적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결제를 미루기 시작하더니 자금 회전이 안 되기 시작했죠. 여보, 요즘 회사 많이 힘들어? 괜찮아. 금방 해결될 거야.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어두워졌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여기저기 대출도 알아보기 시작했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안 될까? 여보, 혹시 내가 부탁한 거 알아봤어? 이미 한도 끝까지 받았어. 담보로 잡힐 것도 다 잡혔고 더는 어렵대. 집대출, 공장대출, 기계담보대출 정말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은 상태였어요. 3억만 있으면 한 3억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매일 밤 그 말을 되뇌었어요. 거래처에서 밀린 돈만 받아도 5억이 넘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일단 회사가 살아 있어야 하니까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여태 당신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되니까 면목이 없다. 문 닫아야 할까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이런 일도 같이 헤쳐나가는 거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말은 했지만 저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집 통장에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전 며칠을 끙끙 앓고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께 부탁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그동안 경제적으로 도움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너희 힘으로 살아보라고 하셔서 작은 전셋방에서 시작했고요. 그 말을 하려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계속 한숨만 나왔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버지가 실망하시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현관문 앞에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왔어, 우리 딸. 갑자기 온다고 해서 놀랐네. 아빠 안색이 안 좋으세요. 밥은 잘 잡숴요? 우리 집에 자주 오시라니까. 잘 먹는다니까. 요즘 유나도 자주 와서 반찬에다 주고 그래. 딸이 둘 있으니까 좋구나. 아빠, 그리고 흰머리 염색도 조금 해. 엄마가 안 해주니까 안 하는 거야? 흰머리도 늘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급격히 늙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도 말이 안 나왔어요. 나이 든 아버지에게 뭔가 해주진 못하고 손벌리로 온 딸이라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더니 먼저 물었죠.
무슨 일이 있니? 할 말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말해봐. 괜찮아. 아빠, 실은 지금 남편 회사가... 전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남편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가 나서 당장 3억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도 이미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사정을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한테 실망하셨나 싶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어나 서재로 가더니 뭔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통장이었죠. 아버지는 안경을 쓰시고 통장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죠. 3억. 참 큰 돈이네. 나도 선뜻 주기가 참 어려운 돈이야. 죄송해요, 아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꼭 갚을게요. 회사 정상화되면 바로... 됐다, 그만 울어. 내 딸이 그렇게 우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밖에 없어서. 이건 알아둬. 이 돈 너희 엄마하고 아껴가면서 평생 모은 거야. 노후 자금으로. 하지만...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죠. 너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하니? 힘들 땐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아빠. 대신 약속해라. 이 돈으로 회사 살려내. 그리고 갚아. 내가 살아있을 때 말이야. 네, 당연히 꼭 갚아야죠. 그럴게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정말? 아버님이 그렇게 큰 돈을? 정말이요? 응, 대신 꼭 갚아야 해. 아빠 노후 자금이야. 엄마랑 평생 모은 돈 빌려주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버님 노후 자금까지 빌리게 하고. 일어나. 내가 뭘 했어. 우리 부부라고. 이런 일도 같이 해결하는 거지. 제가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평생 잊지 않을게. 꼭 성공해서 갚을게. 아버님 은혜는 죽을 때까지. 알았어. 그만 울어. 당신은 이제 회사 살릴 생각만 해. 그게 우리가 갚는 길이야. 그날 밤 남편은 밤새 사업 계획을 다시 짜더라고요. 3억으로 어떻게 회사를 정상화할지,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보니 없던 희망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동생이 생각났어요. 근데 여보, 이 얘기 유진이한테도 해야 할까? 하는 게 좋겠지? 당연히 그래야지. 가족인데. 다음날 때마침 동생이 집에 들렀어요. 동생도 힘든 상황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죠. 언니, 형부 회사 일 어떻게 됐어? 잘 해결된 거야?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로 하긴 했는데 나도 참 마음이... 다행이다. 근데 언니, 실은... 동생이 한숨을 쉬며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부동산 전단이었죠. 사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묻더라고. 이번에 집을 사주려고 했었는데 언니네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미뤄도 괜찮겠냐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정말? 그럼 네 집 살 돈으로... 미안해. 괜히 우리 때문에... 고개 숙인 절 보며 동생이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언니. 나 어제 밤새 생각했어. 언니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줬는지. 나였으면 그렇게 쉽게 못 받아들였을 거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 가족인데. 맞아. 우리 가족이잖아. 집은 나중에 사도 돼. 형부 회사가 먼저야 나한텐. 유진아, 너 진심이야?
언니, 나 아직 젊잖아. 천천히 돈 모아서 집 사도 되고. 향부 회사는 지금 당장 살려야지. 동생이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난 평생 가족이 없었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진짜 혼자였거든. 명절 때도 갈 곳이 없어서 편의점 알바도 자처해서 했는데, 근데 언니하고 아버지 만나고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야. 형부랑 조카까지 생겨서 더 좋고, 언니가 내 이름 불러줄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동생이 돌아서서 절 보며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요.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괜히 우리 때문에 너한테 미안하게 됐어. 괜찮아. 어떻게 나만 생각하겠어. 언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리고 언니, 나 돈도 별로 안 써. 몇 년만 더 모으면 집은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오히려 내가 언니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 진짜야. 그날 동생을 안아줬어요. 정말 꽉 안아줬죠. 정말 친동생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자기 집은 나중에 사도 된다고? 당신 회사가 먼저래. 참 속이 깊지?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동생에게 전화까지 해서 고마움을 전했죠. 처제, 나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회사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처제 집부터 사줄게.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도움, 동생의 양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요. 아버지에게 돈을 받기로 한 날, 남편은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정장을 차려 입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더라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멋을 내고 가? 아버님께 받은 돈으로 새 출발하는 의미 있는 날인데 마음가짐부터 달라야지. 그리고 동생은 케이크까지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언니, 미리 축하해. 기념으로 케이크 사왔어. 저녁에 형부랑 같이 기념하자. 아유, 이제 산 하나 넘었는데 무슨.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는 건 너밖에 없다. 동생은 유난히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긴장한 것처럼 보였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동생도 거의 못 먹더라고요. 저도 긴장돼서 입맛이 없었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다 해결했어. 밀린 월급도 다 주고 거래처 대금도 일부 결제하고. 아, 고비는 넘겼다. 수고했어, 여보. 그동안 당신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그때 동생이 케이크를 들고 초에 불을 붙여 남편 앞으로 왔어요. 자, 축하해요, 형부. 회사 앞으로 더 대박 나세요. 빨리요. 소원 빌고 부세요. 알았어, 처제. 정말 고마워. 다 처제가 양보해준 덕분이야. 아이, 형부, 또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민망해요. 우리 셋이 케이크를 자르고 작은 파티를 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맥주도 한 캔 마셨죠. 그날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동생이 가고 나서 남편도 긴장이 풀려서 피곤했는지 먼저 들어가서 잤어요. 저도 그날따라 잠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라서인지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다 새벽 3시쯤 물을 마시러 나가려다가 발걸음이 멈췄죠.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 본능적으로 복도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듣기 시작했죠. 다 됐어. 오늘 입금 확인했어. 남편의 목소린 평소와 달랐어요.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들뜬 것 같았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데 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리고 그때 들린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3억 받으면 약속대로. 그래, 이제 끝이야. 우리만 알고 끝내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 3억이라면 아버지가 노후 자금을 깨서 빌려주신 돈이잖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무릎이 떨려서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대체 누구와 무슨 약속을 한 걸까? 걱정하지 마. 우리 계획대로 잘 될 거야. 우리.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에도 다정함이 묻어났어요. 15년 동안 나에게만 들려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지금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죠. 고생 많았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남편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투였어요. 마치 연인을 달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에 들린 말에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3억 주면 쥐 죽은 듯 평생 숨어 살아. 절대 나타나면 안 돼.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자마자 참았던 흐느낌이 터져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새어나왔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커피를 타놨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죠. 오로지 이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도대체 누구와 통화한 걸까? 누구와 함께 3억을 가지고 사라질 계획인 걸까? 그때 저를 깨우듯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친구인 박 사장이었죠. 형수님 잘 지내시죠? 형님 전화가 안 되길래요. 혹시 집에 있나 해서. 그 사람 금방 회사 갔는데요. 순간 의아했어요. 남편은 분명 평소처럼 일찍 나갔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형수님, 요즘 형님 회사 진짜 잘 되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니 저번 주에 만났는데 형님 사업 잘 된다고 한턱 크게 낸다고 하던데.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덜 떨렸어요. 저번 주에 만났다고요? 네, 저녁에 잠깐 만나서 술 한잔 했어요. 형님이 사겠다고 연락해서요. 조만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네요. 남편이 회사 일은 집에서 잘 얘기 안 해서. 아, 그래요? 깜짝 선물 준비하시나 보네요. 모른 척하고 기다려보세요. 아, 네. 얼마나 잘 되면 그러겠어요. 해외 이민 같은 것도 알아보는 눈치던데. 그리고 형수님한테 제가 말해준 건 비밀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해외 이민은 처음 듣는 얘기였죠. 게다가 부도 위기에 있던 사람이 회사가 잘 된다니. 게다가 저번 주면 발을 동동 거렸을 땐데 돈을 빌려도 모자랄 판에 사업이 잘 된다고 말했다는 것부터 다 수상쩍었죠. 그때부터 뭔가 단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남편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듯 낯선 책자들이 한 뭉치 나왔죠. 호주 이민 가이드북, 캐나다 영주권 취득 방법, 동남아시아 장기 체류 비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해외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프린트한 것들, 호주 멜버른의 작은 집들, 태국 방콕의 콘도미니엄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죠. 정말 날 버리고 떠날 생각이었구나.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을 찾는 현지 회사들, 한인 식당 매매 정보, 심지어 카페 창업 비용까지 참 꼼꼼하게도 조사해 놨더라고요. 그때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어요. 생활비 계산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죠. 그리고 가로 뒤에 2명 기준이라는 그 글자가 제 눈에 박혔어요. 그 상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남편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나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죠. 이번엔 남편 회사 격리부장이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네? 회사에 없어요? 일찍 출근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오늘 거래처 대금 결제하는 날이라서요. 거래처 대금이요? 그 돈은 없어서 아직 못 주는 걸로 아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 업체 밀린 돈도 받아서 잘 해결됐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요즘 회사 상황이 좋아졌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모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거예요. 회사가 망할 지경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3억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어젯밤 통화 내용, 박 사장의 전화, 격리 부장의 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 수상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남편을 관찰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누군가와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라면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아내야 했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렌터카를 빌려서 남편 차를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손이 떨려서 운전대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남편 차가 회사 방향이 아닌 강남 쪽으로 가더니 한 카페 앞에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전 좀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지켜봤어요. 10분쯤 지나자 동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편과 동생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꽤 심각하더라고요. 동생이 서류 뭉치를 꺼내서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생은 남편의 손을 톡톡 치기까지 했죠. 별거 아닌 스킨십이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도 자는 척했죠.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깨워서 모든 걸 묻고 싶었어요. 언제부터였냐고. 둘이 따로 만나는 이유가 뭔지, 대체 누구와 절 버리고 떠날 계획인지도 말이죠. 그때부터 동생의 과거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저 가족이라고 받아줬던 이복 동생,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일까 싶어서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죠. 그날 아침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동생이 일했다던 곳들을 찾아 나섰어요. 처음으로 간 마트에서 점장님이 동생 사진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아, 이 여자 한 달 정도 일했나? 계산대에서 일했는데 돈이 자꾸 맞지 않아서 CCTV 확인해봤더니 돈을 빼돌리는 건 아니었는데 남자 손님들한테 연락처 적은 쪽지를 자꾸 주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반지 낀 남자들한테. 네? 그럼 유부남들한테까지. 전에 무슨 업소에서 일했다고 하던데 우리끼린 그 벌은 못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동생이 처음부터 유부남들을 노렸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동생이 살던 원룸 건물 주인을 만났을 때였어요. 60대 할머니였는데 동생 얘기가 나오니까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팠어요. 월세는 항상 밀리고 남자들은 수시로 드나들고. 남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나이 좀 있는 남자들, 양복 입고 외제차 타고 밤늦게 와서 새벽에 나가고 그러대. 그리고 몸에 문신 있고 그런 무서운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렸어. 그 아가씨가. 소문엔 사채업자들이라던데 하도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생생한 증언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에서 남편 사진을 찾았어요. 혹시 이 사람도 왔었나요? 얼굴 자세히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이 사람도 몇 번 보긴 봤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복 동생이 처음부터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부남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일에 말이죠. 다음 날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동생을 만나기로 했어요. 문자를 보냈죠. 답장이 금방 왔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서 묻는데 이모티콘을 보니 더 역겨웠어요. 약속 장소에 갔다가 멀리서부터 절 보고 웃는 얼굴을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앉아. 언니, 무슨 일이 있어? 이제 그만하자. 다 아니까 그만해. 응? 갑자기 뭘? 끝까지 순진한 척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정말 모르는 척하는 게 가관이었죠. 연기 그만하라고. 우리 남편이랑 어떤 사이인지 다 알아. 순간 동생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언니, 무슨 말이야. 형부랑 내가 무슨... 3억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려는 것도 이미 안다고 내가! 제가 테이블을 탁 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둘이 나 모르게 카페에서 만난 것도 봤어. 너희 집 찾아간 것도, 그리고 네 과거도 다 알아.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도, 가짜 이름 쓴 것도, 유부남들한테 접근한 것도. 동생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죠. 언니, 그건 오해야. 그땐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해? 아, 그럼 내 남편도 살기 위해서 꼬신 거야? 살려면 더러운 짓도 다 하니?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동생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죠. 절 진정시키려고 애썼죠. 언니,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진정해, 제발. 진정하라고? 내 남편을 꼬신 년한테? 너 이러려고 우리 앞에 나타났니? 들어봐. 형부가 회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 네가 뭔데 사업 상담을 해줘? 아니, 그게 형부가 여러모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인을 소개해줄까 하고. 사업하는데 돈 융통할 만한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이야. 동생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카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잡은 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건 형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로해준 거지. 동생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다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제발 믿어줘. 형부가 집에 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야. 무슨 이유? 떳떳하면 지금 다 말해.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그래. 그럼 아니라는 증거 있어? 그때 동생은 갑자기 정색하며 말했어요. 언니는 모르는 게 있어. 형부에 대해서. 아내인 내가 모르는 일이 뭔데.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 아니야. 정말 형부가 위험해. 뭐? 동생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형부가 큰일에 휘말렸어.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자세한 건 말 못해. 하지만 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야 했어. 딱 3일만 시간을 줘. 그럼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설명할게. 왜 내가 널 믿어야 하는데? 나도 언니가 소중하니까. 이렇게 소중한 내 가족을, 언니를 배신할 리 없잖아. 동생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죠. 제발 언니, 3일만. 그 후에도 의심스러우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든 원하는 대로 해. 긴 고민 끝에 3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남편과 아무 사이도 아닐까? 아니면 더 큰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는 더 불어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동생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언니, 형부가 누구 만나는지 찾았어.
뭐? 전에 형부한테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찍은 사진 바로 언니한테 보낼게. 잠시 후 사진이 왔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처음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럼 동생은 오해였고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가 싶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속 날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그날 딸이 좋아하는 파스타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왔는데 아무리 잠깐 만났다고 해도 남편이 강남에 있는 호텔에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바로 사진작가 친구를 찾아갔어요. 대학 동창인데 지금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형진아, 나 이 사진 한 번만 봐줄래? 진짠지 가짠지. 친구가 컴퓨터로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완전 조작이야. 정말? 확실해? 야, 여기 봐. 빛 방향이 다르잖아. 그리고 그림자도 이상해. 그래도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이 전문가가 아니면 속을 수도 있겠어. 근데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역시 제 직감이 맞았어요. 동생이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보낸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동생이 왜 가짜 증거를 만들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저에게 이상한 제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처럼요. 언니, 형부를 협박하는 사람 찾았어.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더라고요. 김 과장이라는 사람 형부 회사 직원이었는데 횡령으로 해고됐다는데? 김 과장?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었고 저도 과장급 정도의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형부 약점 잡고 3억을 요구한대. 그래서 형부가 해외로 도망가려는 거였어. 동생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김 과장의 프로필, 횡령 관련 서류, 협박 편지까지 너무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네 형부가 도망가려던 게 이 사람 협박 때문이었다고? 동생이 열변을 토했어요. 하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았죠. 해외 살 집까지 보고 2명 기준으로 생활비를 계산한 건 설명할 길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언니, 김 과장이랑 연락됐어. 오늘 오후에 강남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정말? 네가 만나보려고? 아니, 만나서 뭘 하려고? 뭔가 수상했어요. 너무 쉽게 연락이 된다는 것도 너무 빨리 만나기로 했다는 것도 말이죠. 저는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요. 뭔가 함정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동생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였죠.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더니 계속 시계를 봤어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동생이 통화를 하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전 카페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동생이 절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연기에 돌입하는 것 같았죠. 여기서 뭐해? 김 과장은? 아, 그게 갑자기 못 온대. 무서워서 그런가 봐. 김 과장이라는 사람 정말 있긴 한 거야? 언니 나 못 믿어? 동생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김 과장은 애초에 없었던 거죠. 왜 계속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로도 동생은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언니, 김 과장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하다 조폭까지 등장했어요. 동생의 이야기는 점점 더 황당해져 갔죠. 일단은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조폭 쪽 아는 사람이 있거든. 네가 조폭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아, 그게 예전에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이 그쪽에 좀... 동생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죠.
동생이 계속 가짜 정보를 흘리는 이유를요. 제가 진실에 가까워질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거예요. 김 과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남편과 자신의 관계를 숨기려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다음날 또 연락이 왔을 때 전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그만해. 김 과장 같은 사람 없잖아. 허무맹랑한 얘기 그만 듣고 싶어. 에이, 언니 무슨 말이야. 있다니까. 없어. 다 네가 만든 거잖아. 정말 그런 사람 있으면 주소랑 사진부터 보내.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직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젠 상관없었죠. 저는 이미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새벽이 돼서야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유진이랑 당신 무슨 사이야? 다 알고 묻는 거야. 똑바로 말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한참 망설이던 남편은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죠.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실은 처제한테 돈을 빌렸어. 뭐?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사실 회사가 어렵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정확히는 6개월 전까진 정말 어려웠어.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나고 그때 처제가 도와줬어. 처음엔 5천만 원을 빌려줬고. 아니 걔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 나도 의아했지. 근데 모아둔 게 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안 건데 처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 사장들이랑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 미지급된 돈도 처제가 아는 사람들이 대신 받아줬어. 그 사람들이 채권 회수 전문가들이래.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사치였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그리고 우리 회사 돈 해결해준 채권 회수 전문가란 사람도 사채업자였고 그것도 다 돈이더라고. 그제야 새벽 통화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처제도 돈 받아서 빚 갚고 멀리 떠나겠다고 한 거야. 우리한테 더 이상 피해주지 않으려고. 3억 주면 우리 가족한테서 떠나서 조용히 살겠다고 약속도 했어. 난 정말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바보야. 왜 사채를 써?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때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한 거였구나. 그리고 전 동생의 과거를 다 털어놨어요. 유흥업소, 사채업자들과의 연관까지.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완전히 속은 거구나. 나한테 자기도 당한 거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을 거야.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그러더니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이 일을 말하더군요. 그리고 처제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무슨 부탁? 해외에 살 집이랑 일을 알아봐달라고. 2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충격이었어요. 모든 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나도 나지만 당신이랑 아버지가 처제 상황까지 알면 더. 그래서 거짓말했어? 회사가 망한다고? 처제가 불쌍했어. 그땐 날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손을 벌렸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죠. 형부, 내일까지 준비 안 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안 기다려줘요. 스피커폰으로 들으니 동생의 목소리가 더 생생히 들렸어요. 돈부터 빨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일 오전 비행기 타고 일단 외국으로 가세요. 안 그럼 형부 회사도 끝이고 언니도 다 알려질 거예요. 다 정리되면 그때 오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돈은 그렇다 치고 왜 남편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지 이상했죠. 전화가 끝나고 남편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3억을 주고 끝내야 할까? 그때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남편을 먼저 보낸 뒤 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한테선 3억을 빼내고 남편에게 횡령, 사기죄를 뒤집어 씌우기 딱 좋은 방법이었죠. 아니,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결심했어요. 동생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고 우리 가족을 지켜내겠다고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일단 당신이 그날 공항에 가는 척 해줘. 뭐? 우리가 유진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당신이 정말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게. 그 계획에 맞춰주는 척하면서 당신만 만나는 걸로 알게 하는 거지.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다음은? 공항에서 돈을 받으러 올 때 우리가 현장에서 잡는 거야. 다음 날 새벽부터 저희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남편도 함께였죠.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저희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동생의 정체, 남편이 당한 사기, 그리고 동생이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이유와 진짜 계획까지 말이죠. 아버지는 들으시는 내내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남편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제가 바보같이 속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내 잘못이다. 35년 동안 모른 척한 대가를 이제 치르는구나. 하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지.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래, 이제 어떡할 생각이야? 저희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3억을 준비하는 척하고 공항에서 동생을 잡는 것까지요. 처제는 저랑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저를 먼저 도망가게 할 계획이니까요. 남편이 침착하게 어젯밤에 나눈 계획을 설명했죠. 그럼 우린 어디 있으면 돼? 공항 다른 곳에서 대기하다가 경찰이 나타나면 그때 가시면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결심하는 듯 말씀하셨어요. 좋다. 내가 도와주마. 그 아이도 내 딸이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날 오후 저희는 경찰서에 갔어요. 처음엔 가정사라고 난색을 표하던 경찰도 준비한 증거들을 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죠. 현장 공고가 제일 확실하겠네요. 저희가 인력도 미리 배치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덧붙였어요. 공항엔 저만 나타날 거예요. 아내와 장인어른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자연스럽겠네요. 가방은 혹시 모르니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거예요. 네, 가짜로 위아래만 진짜 돈으로 위장해서 챙겨갈게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부, 준비됐어요? 응, 내일 아침 일찍 가려고. 10시에 출국장 앞에서 봐. 다행이네요. 이제 모든 게 잘 해결될 거예요. 평생 형부하고 저만 아는 비밀로 해요. 그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속이는구나. 난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짐을 꾸리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처음으로 진짜 남편과 제가 한 팀이 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출발했어요. 가짜 돈이 든 가방을 들고요. 30분 후 저와 아버지도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묻더라고요. 네, 아빠, 걱정 안 해도 돼요. 경찰도 있고 증거도 충분해요.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는 2층 전망대로 갔어요. 아래층 출국장이 잘 보이는 곳이었죠. 멀리서 남편이 보였어요. 큰 캐리어와 가방을 들고 출국장 앞 벤치에 앉아 있었죠. 10시가 되자 동생이 나타났어요. 역시나 혼자가 아니었죠. 건장한 남자 2명과 함께였어요. 저 사람들 사채업자들인가 봐요. 위에서 보니 상황이 더 잘 보였어요.
동생이 남편에게 다가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남편이 초조해하며 가방을 건네는 게 보였어요. 동생이 가방을 열어 확인하는 모습도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사복 경찰들이었죠. 지금이에요. 아빠 가요. 저와 아버지는 서둘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출국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생과 남자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어요. 동생은 경찰에게 뭔가 항변하고 있었죠. 이건 오해예요. 형부가 저한테 준 거라고요. 그때 동생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언니? 아버지? 어떻게 여길... 그래, 우리도 왔어. 제가 동생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 네가 하려는 짓. 남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것도. 형부까지 다 짜고 친 거였어? 나 갖고 논 거냐고? 동생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봤어요. 그래, 우리가 널 속인 거야. 네가 우리를 속인 것처럼. 경찰이 동생을 바로 데려가려 하자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닌데 기괴한 웃음이었죠. 그래, 가족. 언제부터 나한테 가족이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달래려는 듯 앞으로 나서셨어요. 유진아,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 35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야? 동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래, 나 사기꾼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다 당신들 때문이야.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 사랑받는 부모, 좋은 교육, 안정적인 삶. 동생이 절 노려봤어요. 그 눈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가득했죠. 나는? 난 뭐였어? 쓰레기통에서 주운 음식 먹으면서 살았다고! 엄마가 술 취한 남자들한테 맞는 걸 맨날 보면서 자랐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클 수밖에 없지, 안 그래? 당연한 거잖아!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그래, 몰랐던 것도 죄야. 그러니까 날 원망하면서 살아. 몰랐다고? 그게 면죄부가 돼? 당신이 날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언니가 따뜻한 집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 먹을 때 난 쓰레기통을 뒤졌어. 언니가 학원 다닐 때 난 돈 벌려고 술집에서 일했어. 제가 말하려 하자 비웃었어요. 내가 불쌍해? 그래, 나 불쌍해. 그래서 뭐? 용서라도 해줄 거야? 우리도 노력했어. 3년? 겨우 3년 잘해준 걸로 35년을 보상한다고? 그것도 가짜 사랑으로? 처제, 그래도 끝까지 처제 상황 해결해 주려고. 남편이 나서려 하자 동생이 쏘아붙였어요. 형부는 뭐가 억울한데요? 내가 좀만 더 다가갔으면 나한테 넘어왔을 거지? 왜? 집에 있는 늙은 마누라가 지겨웠으니까. 형부도 나 좋아했잖아. 헛소리 하지 마. 좀만 더 했으면 넘어왔을 거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이 제일 만만해. 남편은 차마 보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동생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평생 원망하면서 살 거야. 당신이 죽는 날까지. 그래, 그게 네 권리다. 아버지의 담담한 대답에 동생은 말을 잃었어요. 한 번이라도 진짜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진 것부터 아빠 것도 다 빼앗으려고 했어요. 원래 다 내 거니까. 원래 네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 순 있었지. 경찰이 동생을 경찰차로 데려갔어요. 차 문이 닫히기 전 이렇게 외쳤죠. 후회할 거야. 날 이렇게 만든 걸 후회할 거라고! 경찰차가 떠나고 우리 세 사람은 말없이 경찰차가 떠난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한 말 다 맞는 말이야. 내가 그 애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버님 잘못만은 아닙니다. 힘들다고 다 저렇게 되진 않아요. 아빠, 죄책감 갖지 마. 공항을 나오면서도 우리 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다시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담당 형사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조사실로 들어가니 동생이 수갑을 찬 채로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로 동생은 우리를 차례로 보며 범행을 자수했어요.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엄마가 죽기 전에 알려줬거든요. 김상호라는 부자가 제 아버지라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만만한 형부를 타겟으로 정했죠. 중년 남자들이 제일 쉬우니까. 뭐? 쉽다고? 그 말에 동생이 비웃었어요. 언니가 잘 모르나 본데 2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 다 외로워요. 아내도 지겹고. 그래서 접근했어요. 불쌍한 처제 연기하면서 형부한텐 이해해주는 여자 연기하면서. 꽤 잘 먹혔는데? 형사님이 옆에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어요. 형부가 자주 가는 술집에 나타나고 카페에서 마주치고 그러다 자연스러운 고민 상담을 하게 됐죠. 형부 사업이 마침 힘들어졌을 때니까. 더 쉬웠죠. 언니보다 더 신경 쓰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럼 처음 우리를 찾아온 것도 당연히 계획이었죠. 난 가족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그 이야기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제 돈이 아니라 사채업자 돈이었지만. 왜 사채를? 형부를 올가매려고요. 한번 사채를 쓰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형사님이 기록하며 물었어요. 그 후는요? 계획대로 됐어요. 형부는 제게 의존하게 됐고 언니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때 3억 얘기가 나왔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형부를 해외로 보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전 3억 가지고 사라지는 거였죠. 혼자서? 아니요. 제 진짜 남자친구랑요.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우리 둘 다. 그게 누굽니까? 사채업하는 오빠예요. 그래서 소문대로 동생이 사채업자들과 연결돼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엔 마치 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술술 말하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5억이었어요. 집도 팔게 하고 아버지 재산도 더 빼내고. 가만히 참고 듣던 아버지가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했니? 내가 그렇게 안 했어도 줄 수 있었을 텐데. 동생이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복수요. 없는 사람 취급받은 것에 대한 복수.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에 대한 복수. 내가 엄마한테도 짐이라는 걸,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어요. 날 버린 아버지한테, 내 자리를 차지한 언니한테, 이 더러운 세상 모든 것에. 한 번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은 했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저한테 잘해주려고 애쓰는 게 보여서. 그럼 왜? 이미 늦었으니까요. 전 가족 같은 게 와닿지 않던데. 뺏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이 마지막 말을 뱉고 난 뒤 동생이 형사님을 봤어요. 다 말했어요. 이제 저 데려가세요. 그렇게 동생은 사기,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어요. 여죄를 조사해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신고가 끝나고 동생이 끌려가면서 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공허함만 있었죠. 남편과 함께 법원을 나오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속아서. 됐어.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빠한테 매달 돈 갚아.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도 오셨죠.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시원하다. 마음속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친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회사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죠. 무엇보다 우리 부부 사이가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한번 큰 위기를 겪고 나니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편지를 받았어요. 발신 있는 동생이었지만 열어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거든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끊어내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죠. 아버지도 이젠 동생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 저도 아버지의 진심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유나 생각 안 나요? 없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맞았어요. 우리는 동생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진심으로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걸 이용했죠. 우리의 선의를 악용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준다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인생에서 동생이라는 이름은 말끔하게 지워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어요. 용서가 미덕은 아니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는 것. 혈연이라는 끈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세요.